아직 아톰이랑 어떻게 같이 못하신 분 하나 없으세요? 한 분? 다 하신 거예요, 쌤? 네, 둘, 세 분? 네. 이 머리 만지는 거 아니고. 그래도 성능이 있네요. 다음 주까지 다 완료하시길 바래요. 뭐, 대다수가 된 걸로 봐, 다 되는 걸로. 자, 우리 부지런히 나가야 돼요. 자, 3장 1절의 두 번째 내용이 ISO 23081입니다. 문제는 175페이지고요. 자, 23081 표준 이름을 보면 레코드 매니지먼트 프로세스의 메타데이터 for 레코스 파트 1, 2, 3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5481도 23081도 전부 다 그 한글로 번역을 해서 KS 표준으로 받아들여져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이거는 분류기술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시기 때문에 여기서 전자기록 관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메타데이터는 결국 기록관리 시스템 안에서는 DB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현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여기 23081의 최신 버전에서는 다중개체 모형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여기서 말하는 개체가 엔티티를 번역한 거거든요. 멀티플 엔티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엔티티는 우리 2장에서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배울 때 DB 구조 대략 봤잖아요. 그 테이블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이제 테이블을 설계하려면 RDB의 테이블을 설계하려면 처음에 ERB라는 걸 그리게 돼요. 엔티티들을 그리고 엔티티 간의 관계를 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그 엔티티가 하나의 테이블로 대부분 만들어지기 때문에 머릿속에 RDB의 그 테이블을 여기서 말하는 엔티티가 유사한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다중개체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 다중개체 모형 23081에서 메타데이터 들이 어떤 메타데이터가 필요한가를 이 관계 모형에서 많이 설명을 하잖아요. 기록이 만들어지게 되는 데는 어떤 업무 배경이 있고, 그 업무를 규정하게 되는 어떤 법규들이 있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기록에는 연관되는 맨데이트에 해당하는 법규도 있고, 업무 기능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이런 관계 정보를 다 메타데이터로 포착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런 다중개체, 여기서 말하는 다중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개체가 여러 개라는 뜻이에요. 여러 관련된 개체들에 대한 정보를 메타데이터로 다 끌어와야 된다. 이런 개념을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그러면 단일 개체 모형이었다는 거죠. 개체가 딱 하나예요. 메타데이터를 표현할 때 개체가 그냥 딱 하나만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종이기록 시절이라서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기록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기록이 한 건일 수도 있고 한 철일 수도 있고 연관된 철의 시리즈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상자 안에 들어가는 한 상자의 기록일 수도 있는데 걔네들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껍데기 하나 더 이렇게 붙여가지고다가 이 기록물에 대해서 설명을 쭉 써놓을 수 있죠. 아, 이거는 누가 만든 거야, 이거 언제 만든 거고 무슨 일 하면서 만든 거거든. 그래서 언제 던질 것까지의 어떤 기록들이 여기 들어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 기록은 누구누구는 볼 수 있지만 누구는 보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건이거나 한 철이거나 어떤 기록의 덩어리별로 하나씩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데이터라는 게 그냥 기록물이 있으면 그 기록물에 그냥 하나가 붙는 그런 개념으로 메타데이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항목은 여러 개겠지만 그 항목에 관련된 값을 전부 적어갖고 하나를 다 붙이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메타데이터가 단일한 개체라고 생각이 된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안에 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되게 복잡해요. 예를 들면 이 기록을 만든 생산자라고만 해도 제가 만약에 명지대 교수니까 어떤 문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문서의 생산자가 뭐 한 개인정도 임진이지만 임진이가 소속된 기록정보가 100억 원이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고 더 크게 보면 명지대학교가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생산자라고 하는
게 대외적으로 보면 그건 명시대가 만든다. 근데 조금 더 좁혀서 보면 기록정보가 대학원이 만든 건데 더 좁혀서 보면 인진이가 만든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산자가 레벨에 따라 막 여러 명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또 업무도 살펴보고 그런 식의 여러 계층이 존재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실상 어떤 메타데이터 값이라고 하는 게 간단한 값이 몇 개가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내용성이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기록 시스템으로 메타데이터를 구현을 하다 보면은 하나의 테이블에 메타데이터를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여러 개의 테이블을 쪼개가지고 그 메타데이터에 관련 정보를 넣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지금 여기 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행위 주체에 대해서도 그게 뭐 기관이냐, 기구냐, 작업 집단이냐, 사람이냐에 따라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넣어야 될 정보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정보가 하나의 테이블로 묶일 수가 없고 각각의 테이블로 쪼개져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업무 같은 경우도 그 업무는 내가 어떤 구체적인 업무를 하면서 어떤 문서를 만들게 되는데 업무에도 하이라키가 있잖아요. 그죠?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단위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그 문서는 그 단위과제를 수행하면서 만든 거긴 하지만 결국은 그래서 그 소기능을 수행하면서 만든 거고 결국은 그 중기능을 수행하면서 만든 거고 결국 그 대기능을 수행하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단위과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중기능, 소기능, 뭐 대기능 이것도 다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정보를 한 번에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런 정보들을 담은 또 테이블을 따로 만들어줄 필요가 생기는 거고요. 규정이라고 하는 정보도 보면 법률 정보와 정책 정보와 업무 규칙 이런 거는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각각을 설명하는 항목의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어서 이걸 한 테이블에 넣을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각각의 테이블에 정보를 넣어놓고 해당 문서와 연관된 규정, 해당 문서와 관련된 정책, 해당 문서와 관련된 업무 규칙 이런 것들 다 그때그때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전체 기록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들을 표현을 해줄 때 실제로 관리를 할 때 아마 데이터베이스 상으로 보면 수십 개의 테이블을 정의하고 그 안에 정보를 넣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얘기예요. 근데 예전에는 기록을 중심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기록관 또는 기록철에 메타데이터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덩어리로만 취급을 하려고 했던 건데 실제로는 그 갖다 붙이려고 하는 이 정보가 사실 굉장히 복잡한 정보고 굉장히 내용이 많은 정보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스템화 할 때는 여러 개의 다중의 테이블로, 다중의 엔터티로 구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 관련된 정보를 다 넣어놓고. 그래서 일단은 단일 개체 모형과 다중 개체 모형의 차이 그것에 대한 이해가 일단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메타데이터에서 중요한 거는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기록 관리하던 시절과 시스템을 이용해서 관리하는 시절의 차이는 메타데이터 값 중에 어떤 거는 그냥 단순히 정보예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정보는 단순 정보가 아니라 통제하는 데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분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접근 통제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이건 이렇게 이런 기록이야 이런 걸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스템 내에서 얘는 가려져야 돼 또는 얘는 언제가 되면 없어져야 돼 뭐 이런 거를 규정하는 그런 통제 값들이 된다는 거. 그 두 가지만 좀 유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분류기준 시간에 배우도록 하시고. 자, 그럼 세 번째 26122. 자, 이 표준은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인포메이션 앤 다큐멘테이션 이건 이제 큰 제목이고요. 워크 프로세스 어널리시스 포 레코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워크 프로세스 뭐 일하는 프로세스, 업무 프로세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업무 프로세스 또는 업무 절차, 어널리시스는 분석이죠. 업무 절차를 분석한다. 뭘 위해서? for records, 기록을 위해서. 여기서 기록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도 records management라고 보시면 되는 거, 기록 관리를 위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록 관리를 위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한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첫 번째는 분류체계 만들 때. 예를 들면 두 번째는 분류체계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까 어프레이저를 할 때도 어프레이저를 하기 위해서는 뭘 보라고 했어요? 업무 활동을 평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뭔가 평가를 통해서 관리해야 될 기록과 그렇지 않은 기록을 판단하는 거, 내지는 보존 기간 같은 거, 처분 일정 같은 거를 판단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하려면 워크 프로세스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기능명에 대한 시소버스 같은 거 만들 때, 또는 뭐 기록 철명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명령 규칙 같은 거를 만들 때, 뭐 이런 거 할 때도 전부 다 사실은 기능의 명칭을 가야 되기 때문에 기능 분석을 기본적으로 해야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기능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아까 그런 얘기도 했죠. 기록관리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 조직의 기능을 파악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목적으로 기능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런데 기능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방법이 좀 애매모호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챕터 4번째 장에 가면 덕스 매뉴얼을 배울 건데, 그 덕스 매뉴얼에 보면은 기록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분류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 때 이런 순서대로 하라라고 절차가 나와요. 그 중에 업무 기능 분석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가 너무 소략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업무 분석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너무 소략해서 잘 모르겠다. 그래서 보완한 게 이 표준이에요. 이것도 호주에서 자국 내 표준으로 만들었던 거고 AS509였죠. 그래서 AS가 뭐였어요? 오스트레일리안 스탠다드였죠. 그래서 이제 호주 표준이에요. 그래서 AS 아까 15489는 호주 AS 몇 번이었었죠? 4390. 그 번호까지 여기 있어. AS 4390에서 간 거고, 이 2612는 AS 5090에서 간 거예요. 자, 여기 내용은 업무 과정을 분석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있어요. 근데 그 업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라고 하는 걸 분석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기능 분석이고, 또 하나는 순차 분석이에요. 근데 그 두 가지는 약간 대비를 하자면, 기능 분석은 탑다운 방식이에요. 탑다운 방식이라는 거 뭐냐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탑이라 하면 우리 조직의 사명이 뭐지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조직에 큰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당연히 여러 부서들이 만들어지고 무슨 일을 하겠죠.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대기능들이 있지? 그 다음에 그 대기능들을 또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중기능들을 하고 있지? 또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소기능들을 하고 있지? 이렇게 쪼개나가서 보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 단계로 하나씩 쪼개나가는 그런 거죠. 그게 기능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탑 다운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순차 분석은 뭐냐면 이렇게 탑 다운 방식으로 해서 기능 분석을 다 하고 나면 최소한 3레벨의 기능을 파악해야 돼요. 맨 위를 펑션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단계는 액티비티라고 불러요. 세 번째 단계가 트랜잭션이에요. 근데 이 방법에서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중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펑션, 액티비티, 트랜잭션. 그래서 최소한 3레벨까지는 쪼개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3레벨 정도면 그래도 그 조직의 업무 기능이 좀 상세하게 쪼개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볼 수가 있고, 그러고 나면 순차 분석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펑션, 액티비티, 트랜잭션까지 쪼갰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름밖에 없잖아요. 기능명밖에 없잖아요. 걔를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어요. 왜 봐야 되냐면 어떤 기능을 수행해, 어떤 회사가 영업을 해. 근데 그 영업을 한다고 하는 의미가 그 회사가 스마트폰을 파는 회사인 경우하고 물류회사인 경우하고 그 영업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영업이라고만 한다고 해서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구체적인 영업 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려면 좀 더 자세하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의 진행 과정을 봐야 돼요. 그게 순차 분석이에요. 시퀀스를 보는 건데, 시퀀스의 의미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절차예요. 시퀀스라는 말 자체가 뭐 다음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시퀀셜 어널리시스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트랜잭션 레벨의 기능들을 순차 분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아주 자세하게 뜯어보게 되니까 이 일을 할 때는 먼저 이걸 하고 그 다음 뭘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일을 할 때 어떤 기록을 접수받는다 또는 참조한다. 그 다음에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떤 기록을 새로 만들게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게 되죠. 그러면 그 일을 할 때 그 기록이 필요하니까 그 업무는 어떤 주기로 이루어진 업무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기록을 거기서 만들어진 기록은 어느 정도 보관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자,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업무 구성론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실제 실습까지 다 하니까. 2612 표준에 따라서 업무 분석을 하게 되면 분류체계 개발이라든지 처분 지침 개발, 기능 스스로스 개발, 기록 철면 표준화 등 이런 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뽑을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설명해 놓은 거에 원문을 좀 잠깐 볼까요? 제가 그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놨는데요. 그 홈페이지 가보시면 전자기록관리론 그 수업자료에 3장 1절 AS 5090 스캐닝본을 올려놨어요. 이게 ISO 2612가 되기 전 버전이죠. 그래서 이 화면에 그 파일을 열어보시면 AS5090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2003년도 버전이고요. 근데 이거 거의 그대로 2612 표준이 되었고요. 표현이 좀 다른 거는 이거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워크 프로세스 어널리시스 for 레코드 키핑이라고 되어 있죠. 레코드 키핑. 호주에서는 다 레코드 키핑이라는 말을 써요. 레코드 매니지먼트도 아니고 레코드 키핑이라고 써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또 논란이 있었죠. 레코드 키핑과 레코드 매니지먼트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막 이렇게 설왕설래 하다가 같은 거다 이렇게 결론을 냈고, 그 다음에 호주 표준에는 레코드 키핑이라고 썼던 단어들이 ISO 표준이 되면서는 그냥 레코드로 그냥 다 변했더라고요. 그런 차이를 보시면 되고, 이 문건은 21페이지죠. 이거 종이 형태를 설문원 교수님 갖고 계신 거를 스캐닝 해가지고 제가 파일을 갖고 있는데, 내용이 전체 1장부터 9장까지도 되어있고, 실제 내용은 다 9장에 들어있어요. 앞에는 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막, 페이지 번호 보면 알겠지만, 5, 5, 5, 6, 6, 7, 7, 8, 이렇게. 챕터 하나당 한 페이지도 안 되니까. 되게 적고, 9장 내용이 실제, 아까 얘기했던 기능 분석하고 순차 분석의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문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원문을 통해서 보시되, 실제로 업무 분석을 하는 기법은 컨설팅 회사들이 워낙 잘 그런 스킬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컨설팅을 한다는 게 어떤 회사의 고민을 듣고 해결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고민의 대부분 내용은 우리가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현재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는지 as-is 현황을 좀 살펴보는 거죠. 그럼 현황의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뭔가 그림으로 그려서 모델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같이 이야기를 하죠. 여기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선된 모델도 그려요. 그런 걸 그릴 때 기능 분해도라든지 프로세스 맵이라든지 이런 걸 그리는데, 기능 분석의 결과가 기능 분해도고요. 순차 분석의 결과가 프로세스 맵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법들을 써서 하는데, 근데 여기 제가 이 문건을 보고 조금 감탄했던 건 뭐냐면, 컨설팅 회사에서 쓰는 업무 분석 기법을 기록관리 쪽에 응용한대요. 응용 적용을 해서 만든 문건이 이 문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흔히 봤던 컨설팅 회사의 기능 분석 기법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로, 예를 들면 9장에 이제 본격적인 내용입니다요. 9장에 보면 이게 중간중간에 이런 테이블이 나와요. 근데 이 테이블이 다 뭐냐면 퀘스천, 다 질문들이에요, 질문들. 이 업무기능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 업무기능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이 질문 같은 경우는 What initiated the process and how is it recorded? 그 업무 프로세스는
무엇 때문에 시작되게 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는 어떻게 기록화되고 있니? 그 과정은, 그 업무 과정은 어떻게 기록화가 되고 있니? 이런 식으로 기록 관리에 필요한 질문들로 다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고는 제가 좀 놀랐어요. 아, 그래,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싶은 거예요. 다른 영역에 쓰는 어떤 기법, 업무 분석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는데, 이거를 기록 관리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죠?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록 관리에 필요한 이런 내용의 질문들을 개발해서 넣어놓은 거죠. 이런 테이블이 곳곳에 이렇게 몇 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호주에도 이제 컨설팅 회사가 많이 있고 컨설턴트들이 있겠죠. 그 컨설턴트들이 내셔널 아카이브스, 호주의 국가기록원 같은 곳에 와서 같이 협업을 이런 걸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가능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런 점을 고려하시면서 내용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능 분석하고 순서 분석. 자, 그래서 이제 따라 1절에 대표적 세 가지를 갔는데, 번호는 기억하셔야겠죠? 번호 15389, 2308을 2612. 번호 딱 들으면 아, 이게 어떤 내용이 표준이다 이런 거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2절로 가볼까요? 3장 2절은 법령이에요. 법령기관의 기록관리 절차를 보려면 법령을 그 법령 수업이 따로 있죠? 잘 배우세요. 여기서는 그걸 다 똑같이 다 볼 수는 없고 볼 필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법령에 기록관리가 3단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가보면 기록관리 기본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요. 근데 기본 3단계. 현형 기록관리 단계가 처리과 기록관리 단계죠. 준현형 단계가 기록관에서의 기록관리 단계죠. 그 다음에 현형 준현형이 있죠. 비현형 단계가 연구기록 관리 단계잖아요. 그래서 앞에 2단계는 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한 기관 안에서 각각의 부서 단위에서 기록을 생산하고 바로 즉시로 관리하는 행위까지예요. 그 다음에 1년 혹은 2년 뒤면 그 기록을 기록관으로 보내줘야 되죠. 전자적으로든 아니면 아날로그 기록은 실제 물리적으로 이송을 하는 거든 보내줘야 되죠. 그럼 이제 기록관에서 그 기관의 모든 처리과의 기록을 한 군데 모아서 관리를 하는 단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폐기할 것은 거기서 알아서 폐기하는 거고, 연구보존해야 될 것은 연구기록물 관리관을 보내는 거죠. 근데 이게 가장 일반적인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처리과 단계와 기록관 단계는 한 기관 내에서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가는 것은 국가기록원과 같은 연구기록물 관리관을 보내는 거니까 굉장히 좀 사실 이거를 보내는 일 자체가 쉽지 않아요. 단순치 않아요. 되게 복잡하죠. 복잡하고 보내는 시점도 기록이 생산된 지 10년 정도 됐을 때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 옛날에 만들어진 것을 보내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법령이 그런 절차에 따라서 처리관 단계에서 필요한 것도 쫙 적어놓고, 기록관 단계에서 필요한 것도 딱 적어놓고, 그 다음에 연구기록물 관리 단계에서 필요한 걸 다 적어놓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법령 자체가. 그래서 그 순서에 맞춰 이렇게 보기에 좋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전자기록물 관리를 배우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법령이, 초기 법령은 뉘앙스가, 그러니까 종이 기록이 많다는 전제에서 만들어졌던 법이었다면 2006년도에 전면 개정을 하면서는 전자기록이 대세다. 그러니까 다수 대부분이 이제 전자기록으로 만들어지고 종이기록이라 할지라도 전자화하여 관리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법령이 개정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만약에 법령이 개정이 된다면 프로젝트가 좀 논의가 되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호주 같은 경우는 레코드 컨티뉴움이라고 해서 이 단계가 필요했던 것은 사실 종이기록 시절의 이야기이긴 해요. 단계가 그 3단계로 굳이 필요한 것은 종이기록이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있어야 볼 수 있거든. 저쪽으로 보내고 나면 보려면 거기까지 또 가야 되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현역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바로바로 봐야 돼. 바로바로 써야 되니까 내 곁에 있어요. 붙들고 있다가
한 2년쯤 지나니까 그렇게 자주 안 부른 것 같아. 근데 옆에 캐비넷 마트 서류 더미를 차고 막 공간도 삐져와 죽겠고 당장 단장이 문서 찾기도 어렵게 막 1년 정도, 2년 정도 같이 있으니까 정신없어 죽겠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제 자주 안 보는 거니까 저를 좀 치우자 해서 기록관 보내는 건 아니겠죠. 기록관에서도 그래서 이제 서구가 또 한정이 돼 있으니까 없앨 거 다 없애고, 그리고 정말 드문드문하게 보는 것들은 기체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이제 또 저기 영국 저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도 아무 상관없게 보내놓고, 우리 기관에서 더 이상 볼 일이 없어. 시민들이 볼 지연다. 시민들은 아카이브에 가서 보게 하고, 우리는 그냥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자기록이 주가 되는 상황이 되고 나면, 이렇게 치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시스템에 그냥 들어가 있고, 누구나 시스템의 이용자로 로그인만 할 수 있으면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굳이 이렇게 막 1년 뒤, 2년 뒤에 퍼간다? 이런 의미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단계의 부분, 그 단계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런 식의 현형, 준현형, 비현형의 이런 단계 부분보다는 좀 다른, 그러니까 생애주기별 어떤 관리를 하기보다는 지속적인 어떤 그 전자기록의 이용이라는 한 관점에서 관리 포인트를 좀 달리 봐야 된다, 이런 논의가 진즉에 있었는데 우리는 종이기록의 시절에 만들었던 그 단계론을 그대로 전자기록에 적용을 한 셈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그때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신전잠수 시스템이 본격 도입된 게 2004년이었고, 그래서 그때 2004년부터 대량의 전자기록물들이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기 시작해서 10년 묵었다가 국가기록원으로 처음 대량 이관된 게 작년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포맷 변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건 단순한 문제고, 어떤 건 좀 복잡한 근원적인 문제고, 전자상용도 그렇고, 장기보존 포맷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노출되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그 문제가 원인이 뭐냐, 뭘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단계론 자체를 폐기해야 되는 거냐,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그 이슈가 오픈이 안 돼 있어가지고 본격적 공론화 되어 있지는 않아요. 네, 곧 되겠죠? 올해 안에. 그런 논의가 좀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고,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서 뭔가 전자기록성, 그 디지털 시대에 좀 맞는 그런 세계주기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법령이 사실은 최소한 2, 3년 이내에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 법령을 여러분이 암기할 것도 아니니까 거기 가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그런 단계에 따라, 세 개의 단계에 따라 법령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하시고, 기본은 어쨌든 전자기록을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진 법이긴 한데 굉장히 약간 종이기록스러운 그런 점이 좀 많이 들어있다는 걸 감안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딱히 이제 법령 내용 중에서 전자기록과 연관된 내용들은 빠른 속도를 좀 볼까요? 전자기록에 대한 정의, 이건 우리 앞에서 봤던 거긴 한데, 일단 기록물에 대한 정의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전자기록물에 대한 정의를 확인해야 되죠. 기록물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라고 하는 게 키워드죠. 업무와 관련해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기타 등등등에서 여러 가지 종류를 나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자문서로 들어있어요. 등의 모든 형태의 기록 정보 자료와 행정 방문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고요. 기록물이에요, 전체. 그 중에 이제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가보면 전자기록물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죠. 여기 앞에 봤던 거죠.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이제 컴퓨터 같은 장치가 되겠죠. 이거에 의해서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등의 기록정보사를 말한다. 행정방법이 여기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서 세 종류를 일단 크게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전자문서, 웹기록물,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이런 식으로. 근데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어떤 큰 덩어리들이 포함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웹기록물이란 이런 거다.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란 이런 거다. 그리고 전자문서는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련된 규정의 전자문서에 대한 정의가 들어있죠. 전자문서, 웹기록물,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각각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봐주시는 거.
이렇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자기록에서는 기록관리 시스템이 중요하니까 기록관리 시스템도 어떻게 보면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처리과 단계에서는 기록의 생산 시스템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기록관에서의 시스템이 이제 기록관리 시스템 하나가 되는 거고, 연구 기록물 관리 단계에서도 이제 기록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법령 시행령에 보면은 기록 생산 시스템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이 정의는 기록관리 법령에서 정의했다기보다는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련 규정에 정의되어 있는 걸 그대로 인용을 한 거죠. 전자문서 시스템, 업무관리 시스템, 행정정보 시스템으로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서 본다.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한 기관이 전자문서 시스템도 쓰고 업무관리 시스템도 쓰는 거에 그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써요. 왜냐면 둘 시스템 전부 결제 기능이, 그러니까 전자결제 기능이 가장 기본 기능이기 때문에 전자문서 시스템을 쓰거나 업무관리 시스템을 쓰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쓰고 그 나머지 업무 시스템 전부를 통칭하여 행정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자, 기록관리 시스템이라 하면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연구기록관리 시스템이라 하면 연구기록물 관리하는 데 쓰는 시스템, 그러니까 국가기록원처럼 국회기록보존소나 뭐 이런 데 쓰는 시스템이 연구기록관리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용어의 정의 같은 거는 정확하게 좀 봐주시고요.